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 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선전이 치열해지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이제 차기 청와대의 그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쏠리고 있는데, 청와대 구 본관이 있던 자리 원래 경복궁 후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경복궁 후원, 육문당과 육무당이 있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경복궁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 북쪽으로 좀 볼록 튀어나온 혹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청와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렇게 돌출돼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를 이제 지금 청와대로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의 청와대로 된 내력은 조금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총독이 이제 총독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사를 다시 짓게 되고요. 관사, 그러니까 소위 해서 총독부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곳.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총독이 머무는 곳을 쓰다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제 거기를 경무대라고 이름을 불러서 대통령이 쓰다가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20화국 때 청와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야, 그 공간이 너무 좁고 그다음에 좀 의미도 맞지 않는다 해서 지금의 청와대를 새로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청와대 본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경복궁 후원이었다. 네네네. 지금의 청와대와는 이제 자리가 좀 다른 거죠. 그 바로 앞에 바로 있습니다. 앞에. 네네네. 하지만 옛날 본관 거기가.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 이야기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궁이 바로 경복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네. 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궁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궁궐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지요. 실제로 지금 경복궁과 관련해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제 그 경복궁 발굴 30주년 특별 기념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특별전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있는 세 개의 박물관과 같이 하는데요. 그 주제가 광화문 600년 세 가지 이야기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두 전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의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고리,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진행이 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공간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광화문, 이렇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고궁박물관이다 보니까 전시의 이름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고궁연화. 화양연화도 아니고 고궁연화. 맞습니다.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궁이 제일 전성기였던 시절, 절정기였던 절정기였던 시절.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봄의 경치라고도 쓰지만 보통은 이제 가장 빛나던 해, 빛나던 때,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1991년부터 복원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로 이제 3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그 내용의 중간 어떤 단계를 점검하는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경복궁의 이제 전체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훼손되었을 때 안타까웠던 내용들을 기사나 문학으로 소개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전성기의 모습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영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경복궁의 어떤 모습이었었는지를 알 수 있게 그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전시회와 관련해서 그 배경이 되는 역사, 그러니까 경복궁 건설 그리고 훼손 그리고 복원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경복궁의 건설 그리고 훼손과 이제 복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복궁 임진왜란 때 탔죠. 맞습니다. 그럼 언제 복원이 다시 됩니까? 경복궁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서울에 4개 또는 5개의 궁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궁궐도 경복궁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서울에 궁궐이 4개, 5개. 왕이 동시에 4명, 5명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궁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궁궐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궁궐은 단순하게 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일종의 종합 청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당시엔 거기가 국회의사당이자 종합청사이자 뭐 왕의 어떤 청와대 역할까지 다 같이 했죠. 하는.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불에 타면은 왕이 머무는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제2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창덕궁이나 경희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백업을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늘 왕이 처음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은 경복궁이었고, 실제로 경복궁만 유일하게 남북 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사정전, 강령전, 괴태전 일직선상 축으로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른 궁궐과 이제 격차가 크게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궁궐이 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궐 밖에 관청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육조거리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덕궁이나 경유궁으로 옮겨가면은 관리들이 출퇴근하는 길이 멀어지는 거죠. 멀고 또 이렇게 그 의사소통의 그 라인이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은 일단 다른 궁궐하고는 차이가 나는 특별한 궁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광화문 앞에 광장이 생기게 되는 거군요. 거기가 그렇죠.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어떤 점포들 예전에 왜 유럽 여행 가면 그 큰 성당이나 궁 앞에 그 광장들이 있어서 이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그 건축물을 만들 때 말하자면 인부들이 살던 집, 음식점 뭐 또 이 그 돌 같은 걸 그 재단하던 어떤 그렇죠. 작업장 이런 것들 때문에 거대 건축물들 앞에는 광장이 꼭 있기 마련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그 이게 광장이 이제 그 역할 더하기 이제 행정의 어떤 중심까지를 하게 됐던 거니까 그런데 이 궁궐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건 임진왜란 때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처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몇 가지 이유로 복구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너무 커서 재정적으로 조금 지금은 아니다 하던 것이 한 270년을 미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궁전 그거 복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풍수적으로 좋지가 않다거나 세 번째는 여기가 후원이 발달하지 않아서 왕들에게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나 임진왜란을 겪고 나니까 또 풍수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 때 이제 복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흥선대원군 때 이제 1865년에 이제 신정왕후의 명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1867년에 중공 행사를 갖추고 1868년에 당시 이제 창덕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이 옮겨오면서 본격적인 이제 궁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871년까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궁궐을 복원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고종은 여기에 특별하게 공사를 더 하기 시작합니다. 73년부터. 어떤 공사를 더 하는 거죠? 이제 그 뒤에 향원정 일대가 사실은 그전에는 없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복제라든지 관문각이라든지 지금 그 북쪽 영역은 사실은 네. 고종의 의지가 반영된 조선 후기 경복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기왕 복원할 거 내가 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일대 육문당, 육무당도 같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궁궐을 갑자기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궁궐을 갑자기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1894년에 일단 일본군들이 먼저 경복궁을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오개혁을 강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일단은 일본군에게 농락당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령당하는 거죠. 외국군에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1895년에 그 유명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종은 더 이상 경복궁에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틈을 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네. 아관파천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이 되면서 다시 이제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덕수궁으로 가면서 이 경복궁은 그 역할을 다시 멈추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 운명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궁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금은 아픈 과정으로서의 변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고종이 이제 덕수궁까지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소위 네. 일제 강점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이런 시대를 맞게 된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앞에다 세워가지고 경복궁을 이렇게 가리게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일조권을 방해하는 일까지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의 이제 변화를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제 국권 침탈기에 오면은 이제 경복궁은 순환을 겪게 됩니다. 한 1910년 이전에는 이제 건물들이 좀 낡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철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15년에 본격적으로 경복궁이 망가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경복궁 안에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정 5주년 기념 물상 공진회라고 하는 박람회인데요. 이 박람회를 하면서 소소한 건물들은 철거를 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의 건축 전시관을 짓기 시작합니다. 전시관을 짓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게 건평이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건물이 이미 이때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박람회 건물이 쫙 들어서서 뭔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부터 관광객들이 밀려들게 함으로써 경복궁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남의 나라의 어떤 채통과 권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경복궁 전체가 일종의 이제 박람회 지도가 되는 여기 가면 어떤 전시를 하고 여기 가면 어떤 전시를 하고 남의 나라의 궁을 하나의 무슨 박람회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크게 이제 망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덕궁에서 이제 조그만 불이 났는데 거기 내전에 있었던 희정당하고 이제 대조전이 불에 탔을 때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강령전과 교태전을 뜯어서 옮깁니다. 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뜯어가지고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간에 이제 텅 비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926년에 여기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네. 경복궁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이제 뒤에 있는 근정전이나 남아 있는 경회로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 총독부의 뭐 정원과 같은 어떤 좀 축소된 역할로 네. 변경, 변모 또는 왜곡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광화문도 이제 헐릴 뻔했지만 이제 광화문만은 이제 야나기 문혜요시 등 몇몇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민속박물관 쪽으로 옮겨갔다가 아, 자리가 원래 거기가 아니군요. 네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다. 네네네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이게 참 한 건물의 그 순환사가 마치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역사, 우리 민족의 순환사와 닮아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자, 조선 총독부 건물 1996년에 완전히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막 TV에서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그 돔 뜯어내고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방 후에 경복궁이 바로 복원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해방 이후로부터 무려 50년이 지나간 뒤에 이제 본격적인 복원 작업들, 조선 총독부 건물의 해체 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일단은 해방 바로 직후에 한 3년 동안은 이게 우리나라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미군정이 또 들어와 있었군요. 네, 미군정청이 이제 청사 건물로 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건 1948년 이후가 되는데요. 3년이나 지난 후에. 당시 이제 공식적으로 뭐 대통령은 이제 이 건물을 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대체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대체로 들어선 게 1960년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미국 대사관 건물이 이제 청사로 들어서게 되면서 그 역할을 대체할 건물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건물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쓰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1980년대까지 썼다가 이게 문제가 이제 그때쯤 되니까 우리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과천에 이제 종합청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종합청사의 여유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청사 건물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쓰자라고 해서 한번 박물관으로 썼다가 네. 이건 역시도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서울 중심에 일제의 상징인 총독부가 있음으로 해서 서울 자체의 상징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다른 공간에 있다라면 뭐 그냥 역사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으로서 보존이 되겠지만 이게 서울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건 너무 좀 상징적으로 안 좋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외신 기자들이 서울에 관련된 기사를 발신을 할 때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데 만약에 총독부 청사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외부에서 볼 때 분명히 한국은 동아시아 역사를 그러네요. 가진 나라인데 저 서양식 건물은 뭘까? 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에 왜곡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그 어떤 일제에 대한 압박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과대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경복궁을 원래 모습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철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사고 그다음에 경복궁도 역사인데 아픈 것도 역사인데. 두 개 다 우리의 역사인데 현재 쓰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복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경복궁은 그 상징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그 위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치가 문제였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경복궁은 경복궁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복궁 사진을 찍으면 그 뒤에 북악산하고 인왕산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서울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을 통해서 육조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북촌, 그다음에 삼청동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하나의 역사 현장을 넘어서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의 파사드군요. 서울의 파사드, 서울의 바로 전면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서울이라고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자, 이 경복궁 임진왜란 이전과 그 이후로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 지금 복원하고 있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완성이 되었던 1888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1888년. 한 2045년까지 복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네네네. 한마디로 천천히 제대로 복원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군요. 자, 우리의 경복궁 아무쪼록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다시 한번 멋지게 우리 앞에 좀 드러내주길 바라봅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은 우리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경복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